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젯밤 대선 캠프 해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 위주로 구성된 기존 캠프를 완전히 해산하겠다는 뜻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답보 상태를 이어감에 따라 사실상 후보를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최 전 원장은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서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결과가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오는데요. 11명의 후보에서 3명이 탈락하고 8명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해체를 선언하며 기성 정치인에 많이 의존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점 식어갔다고 자성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초스피드로 입당해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4일 출마 선언과 전후 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정치 경험, 모자란 조직력을 상당 부분 당에 의지했습니다. 정치 초보라고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보 이런 말 그만 쓰라 그러셔서 2박 3일 일정을 경험하고 보니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어느 곳에 져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원자력이 우리의 신산업. 이러는 사이 한때 8%까지 나왔던 지지율은 2, 3%대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도 이대로 캠프가 계속 간다면 희망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캠프 구성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예비 후보 11명을 8명으로 압축합니다. 다음 달에는 이 중 4명을 뽑는 2차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신생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 7곳의 총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이들 업체가 대장동 개발로 챙긴 배당금은 4천억 원가량, 1,000배 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와 반대급부를 의심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판교로도 불리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판교와 가까워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4년 92만 제곱미터, 약 27만 평의 주택 5,900가구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개발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컨소시엄 참여 법인으로 5천만 원 자본금에 화천대유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5천만 원 투자로 1,000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화천대유 소유주는 언론사 기자 출신 김모 씨입니다.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와 이재명 지사가 관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업이니까는 뭐 자기를 인터뷰하는 거고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거죠. 법조배달 한 20년 이상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업 참여 7개월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썼을 뿐 사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는 김 씨가 어떻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기자면은 오로지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해야 되고 다른 일을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고로 저는 알고. 화천대유는 시행사 성남의 뜰 보통주의 약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86%는 SK증권 지분입니다. 그런데 SK증권이 투자한 걸로 알려졌던 86%도 모두 김 씨와 김 씨 관계자들이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김모 씨, 그리고 김 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각각 자본금 6천만 원짜리 회사 7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SK증권을 통해
성남의 뜰에 투자한 겁니다. 그분이 좀 집안이 좋으시니까는 뭐 집안 사람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고. 결국 김 씨 본인과 김 씨와 관련된 6명, 모두 7명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정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고 대화 제의에 북한도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접근성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국제 기준만 충족된다면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work cooperatively with the DPRK to address areas of humanitarian concern, regardless of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제기하는 등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규덕 외무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미국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측의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순항미사일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회동 후 3개월 만에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연내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주 중반이 되니까 또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또 2,000명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이 추석 연휴 전에 70%를 넘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백신을 잘못 놓는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 대책이 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초등학생에게 실수로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지금까지 2차례 있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12살 A군은 눈에 난 다래끼를 치료하려고 전주의 한 소아과에 갔습니다.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19살 B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들은 A군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아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덩치가 큰 A군을 B군이라고 착각하고 주사를 놨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였습니다. 누군지 이름도 확인하고 무슨 주사를 맞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지켰었다면 그 오접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달에도 초등학생 한 명이 같은 일을 겪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두 학생 모두 아직까지 이상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만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정부도 신중합니다. 홍정익 예방접종 관리팀장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이득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 청소년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본인 판단에 맡기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지배력으로 갑질을 하고 골목 상권에까지 손을 뻗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상생안을 내놨는데요.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업종에서 철수를 하고 상생기금 3천억 원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와 관련한 논란을 포함해서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상생안에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업종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꽃가 간식 배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마찰이 컸던 택시 업종에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손님을 더 빨리 찾아준다며 가입을 유도했던 멤버십 가격을 월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고무줄 가격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옥상옥 가족회사라는 의혹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KQ홀딩스는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했던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해 10여 년 만에 계열사 118곳을 갖춘 대기업이 됐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메시지입니다. 김 의장이 수습책을 내놓으면서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카카오 주가는 급반등했지만 독과점 논란은 여전합니다. 호출 시장의 92%를 장악한 택시가 대표적입니다. 가맹 택시에만 코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큽니다. 일단 몇몇 분야에서 철수는 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출지도 의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언제든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내놓은 대책은 골목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처럼 기업을 분할하자는 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윈도우에 인터넷 검색키를 끼워 팔았다가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취지의 반독점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